품사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형태라고 하여서 단어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어의 특성은 입니다. 단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끼리 묶은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어의 짜임이나 단어의 구조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어라고 하고 이후에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품사는 단어의 특성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질문을 하고 그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단어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는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능은 문장 내에서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 의미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기준. 이 세 가지를 표시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적겠습니다.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말을 문장 성분이라는 말로 고치겠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품사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 이 1번과 2번이 우리가 오늘 크게 강조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표가 우리나라 품사 분류표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고 기능, 즉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 문장 성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뉘고 의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가지로 나뉩니다. 이 프린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긴 표가 있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아까 그 표의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변어와 불변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형태가 바뀌는지 여부, 모양이 바뀌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변,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변,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태가 바뀔 수 있는 단어는 가변어이고 형태가 바뀌지 않는 단어는 불변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먹다부터 먹느냐까지의 단어가 있고 또 쓰다부터 쓰느냐까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먹 뒤에 한 줄을 그어서 먹과 다른 말들을 구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쓰와 쓰 다음에 선을 하나 그어서 쓰와 나머지 단어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먹다부터 먹느냐까지는 같은 단어일까요? 서로 다른 단어일까요? 마찬가지로 쓰다부터 쓰느냐는 각각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먹고나 먹으는 사전에서 어떤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쓰고나 썼다 같은 것은 사전에 어떤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모두 먹다와 쓰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모두 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쓰다부터 쓰느냐까지도 다 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모두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 먹다나 쓰다와 같은 말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이때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실질 형태소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고요. 바뀌는 부분은 어미입니다. 만약에 먹다에서 먹을 쓰로 바꿔버리면 그때는 다른 단어가 됩니다. 어간이 바뀌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되지만, 어미가 바뀐다고 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먹다부터 먹느냐까지는 모두 모양이,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바뀌면서 단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변이라고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휘로는 활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활용을 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가변어와 불변어를 나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활용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것입니다.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그때 어미가 바뀌면서 단어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이게 무엇이다? 활용입니다.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다른 것이 오면서 단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가변어는 활용이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가변어 옆에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고요. 활용을 용언에다가 화살표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말에서는 가변어가 용언밖에 없습니다. 활용이 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이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주로 기능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 가변어, 즉 활용이 되는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말이 아까 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문장 성분은 모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어로 끝이 납니다. 지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용어라든지 용어 체계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핵말 언어라 해가지고, 핵, 중요한 것이 말, 끝에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체계에 속하는 말인지를 확인하려면 단어의 맨 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성분은 어로 끝이 납니다. 가변어, 불변어 이런 거 말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선생님이 문장 성분을 몸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문장 성분이 문장을 이루는 일종의 신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중에 서술어가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 용언입니다. 서술어로 쓰이는 활용이 가능한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형용사가 용언이라는 것과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과 달리 우리나라 말의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의 관형사입니다.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쁘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을, 속성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이고, 이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얘가 용언에 속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텐데요. 보면은 등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되는 단어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문장 성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변어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볼 때 얘기하고,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언하고 관계어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체언입니다. 이 체는 몸 체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몸을 어딘가에 적었습니다. 뭡니까? 문장 성분입니다. 이 체언은 문장 성분을 이루는 그러니까 주로 문장 성분을 이루는 품사입니다. 이 체언은 여기 속해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서술어나 관형어나 부사어나 독립어가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이 관계어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관계어는 우리가 흔히 조사라고 합니다. 관계어에는 조사밖에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묶어서 쓰던지 보통은 조사만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어는 언끼리 묶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기보다는 체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조사는 어디에 결합한다? 체언에 결합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해에서 체언은 조사와 결합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의 몸을 이루는 단어다라고 해서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식어는 그렇죠. 수식을 하는, 뭔가를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습니다. 우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보통 동사라고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이것은 부사를 볼 때 한 번 더 볼 거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문장부사라고 하고, 각각의 특징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관형사입니다. 이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명사입니다. 새가 책을 꾸며주고 있고, 예쁜도 책을 꾸며주고 있고, 읽은도 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형태가 변하는지 여부입니다. 보면은 예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듯이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와 같이 형태가 바뀝니다. 읽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읽다, 읽고 등등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이 예쁜과 읽은은 모두 용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이고,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동사입니다. 새는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새고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뭐가요? 용언이요. 주로 서술어로 쓰이지만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언은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형태가 바뀝니다. 관형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헌, 옷. 자, 이 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니은이 있고 여기도 니은이 있고 여기도 니은이 있는데 바뀌지 않는 건가요? 예, 이 친구는 그냥 헌입니다. 그냥 이 친구는 관형사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얘도 옛날에는 용언이었는데 지금 굳어져가지고 관형사로 굳어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예쁜이나 읽은은 용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언은 원래 서술어로 기능을 합니다. 저거를 분석해 보면 자, 이렇게 어간과 어미로 구분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나왔습니다. 이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쁜이나 읽은은 서술어로 쓰여야 될 용언이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미게끔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언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이고요. 마치 관형사의 성격으로 쓰이게 한다 해가지고 관형, 사형, 전성, 어미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고, 국어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형사처럼 용언을 쓰게 해준다. 그래서 관형사형. 성질을 바꾼다. 그런 어미다. 라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면 어려울 것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